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영상은 30년 된 34평 아파트 완벽 리모델링 1446만원에 끝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이미 올렸던 5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제가 작년 리모델링 공사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제가 지금 집을 한 채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제가 제 자신이 작년에 했던 경험을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주로 소개되는 내용은 화장실 2개를 하는데 468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이고, 자, 이거는 덧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덧방이라는 것은 기존의 타일 위에다가 다시 덧대서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또 그 타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 털어내고 다시 방수도 해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내용이 난방, 온수관을 완전 교체해서 그 비용이 632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배는 120만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대공사를 하려면 집에 모든 물건들을 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한 번 갔다가 다시 2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리모델링 공사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30년 된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A 세트까지 모두 알려주마,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TV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양이 상당히 많아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2020년 겨울의 악몽, 30년 아파트에 3번 이딴 누수. 정확히 말하자면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날, 그러니까 12월 23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우리 아파트의 누수는 수리를 한 뒤 가족 일상 배상 생활 책임 보험의 보상을 받은 후 조금 지난 뒤인 2020년도 3월 19일, 그러니까 한 2-3달 정도 지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인 4월 1일 날 다시 누수. 그래서 거의 4-5개월 정도를 저희 집은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 사시는 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물세례를 남겼고, 그 결과 500만원도 더 넘는 돈을 들여가며 누수와 싸웠습니다. 누수 1회당 수리비가 평균 60만원 정도가 들었고, 아래층의 도배를 2번이나 하면서 400만원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30년도 더 지난 아파트의 연속된 누수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수축과 팽창을 자주 해야 하는 온수용 엑셀관은 이미 삭을 대로 삭아서 지속적으로 터질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누수 수리 후에도 누수에 대한 공포는 커져만 갔고, 아래층에서 문자나 전화 연락만 오면 저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야 했고, 길에서 아래층 사람만 만나도 죄인처럼 숨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랬죠. 먼저 30년 된 아파트에서 어디를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시한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리모델링을 하려면 먼저 어느 곳을 리모델링 해야 할지 그걸 정해야겠죠. 그것은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말할 겁니다. 저희 아파트는 완공된 지 정확하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저희 아파트만의 특수한 문제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더 보편성을 갖게 되겠죠. 먼저 저는 2가지로 나눴습니다. 리모델링할 그 부분을 크게. 첫 번째로는 기능적인 부분, 이것은 누수와 창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기능적인 부분은 방치하면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수입니다. 집 하자 중 제1하자가 바로 누수인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누수만 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하지만 누수가 되면 아래층에 물이 새기 때문에 누수 수리 전까지는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취사가 안 되니 먹을 수도 없고 물을 쓸 수 없으니 대소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수가 되는 것은 냉수관, 난방관, 온수관, 화장실 등이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먼저 세 개의 수도관 이야기부터 수도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프가 바로 엑셀관입니다. 이 엑셀관이 냉수관, 온수관, 난방관으로 나눠서 사용되고 있는데 엑셀관은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녹이 슬지는 않지만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온수관이 다른 관에 비해서 제일 먼저 터지게 됩니다. 뜨거운 물을 부엌과 화장실, 샤워, 세탁기, 온수 등에 쓰다가 보니까 뜨거워졌을 때 온수관이 팽창했다가 수축되는 과정을 무수히 거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대략 25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틈새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5년 정도 된 아파트의 모든 온수관은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니 만 4개월 사이에 한 3번이나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방관은 겨울에 방이 추우면 방을 따뜻하게 할 용도로 방마다 꾸불꾸불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관은 겨울에만 난방을 하게 되므로 온수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게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냉수관은 온도 변화 없이 시종일관 찬물만 통과하기 때문에 터지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계량기에서 냉수관을 통해 냉수가 집으로 들어오면은 두 갈래로 나눠져서 하나는 그대로 싱크대와 화장실로 연결되고 또 다른 한 가닥은 보일러를 거치면서 난방관과 온수관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수관은 그대로 싱크대와 화장실로 연결되고 난방관은 방마다 꾸불꾸불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온수관만 교체하려다가 이왕 시작한 것 원천적으로 누수를 봉쇄하고 싶어서 난방관도 전체로 바꾸되 작업이 손쉽고 효율이 뛰어나고 고장나면 언제든 고칠 수 있는 건식 난방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건식 난방의 경우 만일 누수가 발생하면 장판만 드러내면 바로 온수관과 난방관의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먼지 하나 나지 않고 말입니다. 자, 다음 리모델링 대상으로는 창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호는 일반적으로 모든 창문과 문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설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대상으로서의 창호는 일반적으로 베란다 창문의 샤슈를 말합니다. 사용을 잘하면 샤슈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방충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집이 빨리 나가게 하는데 창호 교체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베란다 발코니 창호는 단열 기능이 거의 없어서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창호 교체는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창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바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KCC 정품으로 다음과 같이 34평형 기준으로 할 때 43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우리 아파트에 붙어있는 팜플렛을 가져온 것인데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530만 원이 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 행사 가격으로 4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 행사 가격을 1년 내내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좀 밑에 보면은 그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CC 정품 발코니 창으로도 시공한 당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외부 창 전체와 스텐 방충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거실에서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큰 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팜플렛으로 많이 이걸 돌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믿을만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믿을만합니다. 정부가 하는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업체는 특별하게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믿을만하니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리모델링을 하려면 신축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를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바닥 배수구 육가, 보통 스테인리스로 된 가장자리 방수 부근, 바닥, 변기 관련 누수, 아래층 화장실 천정으로 연결된 배수관 누수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1번과 2번, 3번은 주로 방수가 깨져서 발생하고 4번은 배수구에 낀 이물질이 쌓여서 배수구가 막히고 그러면 배수구를 고정시키는 고무 바킹이 헐거워져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자, 육가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래층으로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배수관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방수가 깨지거나 잘못 시공된 경우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육가라고 하는 것은 배수관을 싸고 있는 네모지거나 동그란 모양의 부속품을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말하는 그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2번 바닥은 방수가 깨져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물매가 잘 되어 있다면 쉽사리 누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번 관련되는 누수로는 오수가 빠지는 관이 아래층 오수 배관으로 흘러가는데 오래되어서 변기 배관 끝부분이 망가진 상태에서 변기를 둘러싼 실리콘이 깨지면 물이 새어 들어가서 미세하게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더러운 물이니까 아래층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다면 치명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배수관을 타고 아래층 배수관으로 물이 내려가는데 머리카락이나 이물질들이 아래층 화장실 천정에 있는 배수관 부근에 쌓여서 오랫동안 압력을 받으면 아래층 천정 배수관을 조여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주는 고무 바킹이 느슨해져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래층에 가서 화장실 천정의 고무 바킹을 빼내서 거기에 고인 머리카락 등 이물질들을 빼내고 고무 바킹을 교체하거나 조여주면 됩니다. 저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마쳤는데도 아래층 화장실에서 천정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육가 부근의 방수도 다시 하고 육가도 교체를 했으나 계속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최대한으로 틀어서 수압을 높인 다음에 아래층 화장실 천정의 배수관 고무 바킹을 빼니 물이 폭포수처럼 내리고 거기서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 이런 것, 이물질, 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배수관을 연결하고 고무 바킹을 쬐니 한 방울의 물도 새어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화장실 육가 부분 누수입니다. 여기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배수관이 있고 그 배수관의 주위에 네모진 모양이 보이죠.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육가가 덮여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육가가 지금 탈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 그림을 보면 이게 변기 좌변기를 갖다가 지금 빼낸 이런 상태입니다. 변기 바닥 부분의 누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변기에서 만들어진 오물이 밑에 이 오수관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그 화살표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변기 가장자리를 실리콘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헐거워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배수관이 있는데 그 배수관이 약간 좀 깨져 있다거나 그럴 경우 좌변기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 가지고 아래층으로 물이 더러운 똥물이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그림은 아래층 화장실 천정에 있는 배수관을 얘기합니다. 지금 거기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무 바킹입니다. 그거를 열게 되면은 위에서 있는 그 물이 완전히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이렇게 돌려서 빼낸 다음에 거기 있는 이물질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잠궈 놓으면 위에 있는 물들이 밑으로 잘 흐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타일과 도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가시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눈에 거슬려서 또는 보기만 해도 고쳐야만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들을 말합니다. 맨 먼저 타일을 들 수가 있는데 타일은 화장실 타일과 현관 타일,
그리고 앞뒤 베란다 타일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바닥이 아니라 벽에 붙은 화장실 타일은 25년 정도 지나면 벽과 분리되어서 손을 대기만 해도 그냥 바스라지며 떨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저희 집 화장실은 그러한 벽과의 분리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 벽에 기대면 아래로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라 화장실 벽 전체의 타일이 함께 떨어지려고 해서 벽을 손으로 누르면 상당 부분이 밀려 들어가고 힘을 빼면 다시 밀려 나오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 건들면 큰 공사가 될 것 같아서 방음용 접착식 벽지를 사다가 화장실 벽 중 심각한 곳에 넓게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닥 누수가 심해지면서 함께 공사를 하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앞뒤 베란다 타일은 여름에 더위에 노출되었다가 다시 겨울에 추위에 노출되면 팽창과 수축을 수차례 하면서 밟으면 버섯거리가 나는 소리도 생깁니다. 특히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서쪽 바닥 타일은 몇십 년 겨울을 거치는 동안 바닥과 타일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관 타일은 거실과 함께 있어서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리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여러 곳을 리모델링 하다 보면 집 입구인 현관 바닥 타일이 유난히 신경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타일을 교체해 줄 필요가 발생합니다. 이게 티가 되는 셈인데 집 입구이기 때문에 유난히 눈에 띄게 되니 특히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할 때 매도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도색과 도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은 페인트 칠하는 것을 말하죠. 자, 도배는 리모델링의 마감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마지막 순서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끝난 다음에 이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을 모두 고쳐놓고 도배를 하지 않으면 마치 똥 싸고 밑닦지 않은 그런 것처럼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다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게 됩니다. 도배는 견적을 저는 세 군데 정도 받아서 가장 그 중에서 값싼 곳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제각각이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사실 견적서를 받아서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값만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견적서를 제대로 말씀드려보자고 한다면 견적서는 복잡할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꼭 들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품명, 그 다음에 규격, 단위, 수량, 재래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것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양식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수량이나 인건비를 상세하게 기재해달라고 견적을 받는 모든 업체에 동일한 양식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견적서를 받은 업체들을 갖다가 동일하게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이니까 제시된 수량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쪽에서 그 견적서를 좀 더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배뿐만 아니라 페인트 칠을 해야 하는 것도 생깁니다. 도배를 모두 마쳐도 방의 아래와 천장 사방에는 몰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흰색의 페인트가 누런색으로 변질이 되고 또한 창틀과 커튼 치는 부분에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노랗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흰색으로 칠하려고 했습니다. 페인트집에 문의를 해보니까 페인트 1리터짜리 2개 정도가 들어가고 인부를 부르면 100만 원은 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우리 아이와 함께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서 2번 정도씩 칠했습니다. 페인트는 그런데 모두 다 잘 칠하지 않아서 그런지 한 통이 남더군요. 그래서 한 통 반납했고 그래서 페인트 값과 붓값까지 합쳐서 한 12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견적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견적서는 제가 도배를 했던 실제 그 견적서입니다. 물론 120만 원짜리 견적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도배의 필요성이 생겨서 도배를 했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6만 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견적서에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견적서가 사실 이 정도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견적서에 의하면은 인부 한 명이 벽지와 부직포를 각각 9만 원어치 사용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벽지 한 개의 단가가 6천 원인 벽지의 수량이 15개라는 것이죠. 부직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개가 드는지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요.
여기에서 규격을 말을 하라면 벽이 몇 평인데 벽지 한 장의 규격이 어느 정도니 그것에 따라서 한번 산출해 보니까 15개의 벽지가 필요해졌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정말로 15장의 벽지를 갖고 와서 모두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5장의 벽지를 가지고 왔는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물론 이것은 36만원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100만원이 넘어가고 200만원이 넘어간다면 업체에서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상당히 손해가 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견적서에서는 수량을 아주 자세히 잘 보셔야 하고, 그리고 그 수량이 산출된 그 근거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칠게 뽑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 총 소액이라고 했는데 이 밖에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질적인 공사와는 관계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부분만 뽑아서 제가 공사에 소요된 그런 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아까 지금 나왔었죠. 470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난방과 강화마루를 같이 하는데 태경이라는 데서 했는데 632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배로는 120만원이 들었고, 이사하는 데는 1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사를 갈 때, 올 때, 그리고 보관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동안 집에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모텔에서 12일 동안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5만원꼴로 해서 총 54만원이 들었고,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매일 한 2만원꼴 정도 들더군요. 짜장면을 사준다든가 무슨 볶음밥을 사준다든가 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일, 그리고 거기다가 페인트 20만원, 그렇게 합해서 1446만원, 대충 한 150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2개의 리모델링 비용이 470만원이라고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공사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가장 싸게 하는 것은 화장실용 자재만 전문적으로 파는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서는 타일 가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일 가게는 의외로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용 자재를 갖다가 몽땅 파는 한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백화점 형식이 되어 있더군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씩 전부 다 초이스를 해가지고 자재값을 205만원에서 산정이 됐고, 그리고 거의 그와 비슷하게 공임이 265만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서 제공되는 그 백화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9시경부터 화장실 타일, 벽에서 바닥까지 모두 철거했고, 오후 2시경에 철거가 끝났고, 사다리차로 철거한 것들을 쌌는데 자루가 한 50개 정도 자루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아래로 내리고 바로 그 철거한 것들이 내려간 다음에 그 백화점, 자재백화점에서 보낸 그 물건들을 갖다가 위로 올렸는데, 자, 이처럼 확실하게 자재를 갖다가 제가 완전히 받은 다음에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사다리 비용은 6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건 1시간에 6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것은 자재백화점에서 자체 조달을 했습니다. 계약한 자재들을 모두 우리 집에 올려서 거래 명세표와 하나하나 대조를 한 다음에 나중에 도기들 이런 것들이 깨져 있는지 어쩌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재비 205만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방수공사가 시작되었고, 방수는 2차례 했고 마르는 데만 하루가 걸렸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방수를 해서 또 하루를 말렸고, 그 다음 날에 비로소 타일 작업을 시작했고, 타일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틀 후에 각종 도기들과 부속품들을 모두 갖다가 제 곳에 달았습니다. 화장실이 2개라 하루 종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총 5일에서 6일, 양생기간까지 따지면 제대로 하자고는 한 7일 정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 너무 쫓겨서 5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들었던 난방과 온수관 교체를 비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난방은 보통
습식 난방으로 합니다. 이 습식이라는 건 뭐냐면 몰타르 속에 난방용 엑셀건을 넣고 방통을 치는 걸 얘기합니다. 방통을 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모르타르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습식으로 할 경우에 기존의 엑셀관들을 모두 드러내려면, 그러니까 고장난 부분을 갖다가 모두 드러내려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비용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떤 데는 1,000만 원 달라고, 어떤 데는 1,5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바닥에 시멘트 작업을 하지 않고 난방 장치만 설치하는 이른바 건식 난방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국의 건식 난방 시스템과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크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 어떤 것하고 그 다음에 수 어떤 것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태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업체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도 뒤지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직접 3개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점이 뭐냐, 자재는 어떻냐,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난방관과 온수관을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들겠느냐 꼼꼼히 따지고 살펴본 결과 제가 태경 건식 난방이 제일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태경 에너지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식 난방은 열 효율이 너무 좋아서 방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비닐장판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강화마루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경에너지에서 추천한 강화마루를 함께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경에너지에서 난방 자재들, 강화마루, 그리고 시공기술자 2분이 오셔가지고 3일 동안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대단하게 전문적이고 그리고 친절해서 아주 일하는데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누구한테라도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방과 온수 파이프까지 아주 실비로 교체를 해줘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태경 건식 시스템의 우수성은 난방관 위에다가 열 전도열 캡을 씌우고 아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1mm 두께의 아연 판을 씌우기 때문에 열 손실이 극소화되어 가지고 난방 효과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저 뒤에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방과 온수관 교체하는데 총 얼마 정도가 들었냐면 건식 난방에다가 강화물을 합쳐서 632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난방 교체하는 데는 그 교체비가 설치비가 평당 17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가 34평인데 실평수는 25평이기 때문에 25평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 로스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거보다 약간 좀 돈을 정도 좀 더 줬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 했던 그 가격이 425만 원을 갖다가 지금 했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주 정말 획기적인 것이 온수관을 갖다가 하는데 20만 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수관은 기다랗게 해가지고 보일러에서 선을 빼가지고 싱크대, 화장실까지만 이어지는 그런 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만 하나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물어보니까 2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직접 하니까 여기다가 20만 원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거기다가 강화마루가 평당 7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187만 원 합계 6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공사를 했던 주요 부분들을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욕실이고 이게 철거 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욕실 바닥인데 욕실 바닥이 이렇게 깨져서 제가 거기다 접착제로 붙여놓은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가 지금 다 못 쓰게 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이 욕실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욕실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밑에 방수 부분, 벽의 맨 밑에 부분은 방수를 바닥뿐만 아니라 벽 상당 부분까지 방수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털어내고 그리고 거기 있는 타일,
위에 있는 천정까지도 다 털어낸 상태를 지금 여러분들은 그림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그림은 자, 이제 다 털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방수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욕실을 갖다가 방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거기 왼쪽에 보면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들어오는 온수관을 거기다가 다시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처럼 거기다가 온수관을 다시 한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까지 사실은 이 화장실 공사하는 사람이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욕실 타일을 작업을 갖다가 한 상태, 닦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실을 완전히 리모델링한 후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도 좀 약간 더럽습니다. 이 사진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그 다음에 맨 왼쪽 그림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태경에서 만든 건식 난방을 일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왼쪽에 태경 건식 난방 설치 시작이라는 그런 그림이고, 거기 보면 화살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는 지금 뒤에가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의 벽을 뚫고 이 방을 통하는 그 부분으로 지금 난방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난방관에다가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었죠. 난방관 위에다가 아연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화살표가 지금 4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난방관 위에, 그러니까는 엑셀관은 아니고 지금 PI관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PVC와 비슷하게 생긴 거기 위에다가 바로 아연판을 갖다가 끼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넓은 1mm짜리 아연판을 갖다가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강화마루를 하는 그런 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아연판도 타사 제품은 0.5mm 아연판을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1mm로 2배 정도 두껍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바로 싱크대 온수관이 화장실 쪽으로 지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엘보를 통해서 지금 그 관이 지금 쭉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싱크대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화살표 쪽으로 쭉 따라가면 화장실 쪽으로 지금 온수관이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제가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이제 강화마루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그 건식 난방 그 위에다가 바로 이 강화마루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거실에 있는 강화마루 설치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안방의 모습입니다. 이 강화마루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마루를 쓸 경우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폼도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무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난방을 하더라도 따뜻한 효과를 거의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폼은 나지만 방은 춥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강마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또 완전히 접착제를 이용해서 밑에 바닥에 붙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그것도 썩 좋은 성질이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쓰게 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하고 돌가루를 좀 섞어서 만든 건데, 열에도 물론 강할 뿐만 아니라 돌가루가 섞여 있기 때문에, 돌가루가 한 70%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맨 그 표면은 코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못이 잘 묻어도 잘 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만져보고 뭐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강화마루로서는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도배를 하기 전 문간방에 있는 아주 무서운 흉측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배까지 다 끝나 있는, 화장실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이 거실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부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동영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식 난방을 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건식 난방을 인해서 방바닥이 3cm 정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문턱이 있는데 문턱이 한 4cm 정도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과 거실에 동일한 높이로 난방을 하려면 문턱을 일부 까내야 합니다. 그래서 문턱을 하나 까는데 추가 비용이 듭니다. 적어도 4개의 문턱은 까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추가 비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걸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문도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 7개를 모두 교체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장실 문입니다. 옛날 문은 베니다판을 압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면은 화장실 그 안쪽이 문 안쪽이 아주 더덜러대집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져서 집중력이 흩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건식난방 시공업체도 제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동영상 제가 5개를 넣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